안녕하세요. 교정시설에서의 교정상담자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의할 지금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교감 송남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굴 뵙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촬영한 걸 보여드리게 돼서 좀 안타깝고요. 일단 제가 교정 상담 강의를 하나 하고 있는데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익숙한 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신 분들은 누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일단 제가 교정본부, 그러니까 법무부 안에 교정본부라는 곳이 있고요. 제가 조금 저희 조직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저희가 법무부 안에 이렇게 법무부 안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많은 이제 실국이라고 해요. 거기에 보면 범죄예방정책국도 있고 교정본부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교정본부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교정본부 안에는 두 개의 단이 있고 그 단 안에 이렇게 과가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그 보안 정책단에 있는 심리치료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니까 제가 교감 송남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감? 교감이 뭐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11년 차 교정 공무원인데 제가 2011년 8월 8일 배명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저가 입사할 때 제가 이제 11년에 원서를 내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저희를 뽑을 때 공고가 났었어요. 어떻게 났냐 하면은 저는 사실 상담심리 전문가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상담심리사 1급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경력 채용을 했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교정시설에서도 심리치료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범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뭔가 정책이 생긴 거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기가 이제 9명이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들어오게 된 이유는 사실은 성범죄자들 때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 성범죄자요. 재작년에 출소해 있겠네요. 재작년에 출소했던 그 핫한 분이 계시죠. 이제 핫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심리치료과에 경력 채용이 됐고 그때 이제 공고가 났을 때 이렇게 났었어요. 교감, 교위, 뭐 이런 식으로 났어요. 제가 딱 봤을 때 교감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위는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은 저는 사실 교정공무원의 교정에 대한 1도 아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한 11년 전에 그래서 교감 그러니까 저는 제 수준에서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교감 선생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걸 거예요. 그리고 교위는 뭐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교위로 이제 특채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교위가 뭔지 잘 몰랐고 교감 선생님은 교감은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했었는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직급이라는 게 교도 이제 9급이에요. 저희가 말한 9급 교정 공무원, 그다음 8급 교사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교위가 7급 교정 공무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저는 이제 6급 교정 공무원인 거예요. 교감. 그다음 저보다 이제 올라가면 교정관이라고 해서 5급 교정 공무원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직급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될 만큼 제가 무지했던 거죠. 아마 여기 특강 들으시는 분들도 교정시설에서 뭘 해? 상담? 뭐 심리치료? 이게 무슨 소리야? 교도소에서 뭘 한다는 거지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교정시설이라는 곳이 너무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 안에서는 뭔가 폭력이 오가고 뭔가 불편한 진실되지 않은 뭔가가 오갈 거라고 이 사람들이 뭔가 범죄자들 뭔가 우리가 압박하고 있다든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심리치료과가 뭐 생기기 전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범죄자, 우리는 뭐 수용자라고 불러요. 수용자는 형이 확정된 사람과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제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수용자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냥 여기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 방에만 들어가 있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해요. 이 사람들이 교정시설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뭐 직업훈련도 받고 저희처럼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받고 상담도 받고 이런 식으로 의료적인 뭐 처우도 받고 다양한 처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많고요. 그래도 그나마 참 다행이다 싶은 게 슬기로운 감방생활 그거 아마 좀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서 교도소가 생각보다 좀 다르네? 이런 좀 오해를 푸신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근데 그게 사실은 드라마다 보니까 뭐 진실, 사실인 것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조금 과장되거나 오해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교정시설이라는 곳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그냥 방에 가둬두는 감옥? 뭐 이렇게만 생각하셨다가 뭔가 그 안에서도 사회라는 커뮤니티라는 걸 조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서 많은 작업들이,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 심리치료과고 그 안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상담이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리치료과 안에는 이제 심리치료과 안에 있는 건 아니고요. 교정본부 안에는 지방청이 4개가 있어요. 4개의 지방청이 있는데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요. 서울지방교정청, 그 다음에 대구지방교정청, 그 다음에 광주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방청이 사실 4개밖에 없으니까 권역이 좀 되게 크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까지 커버하는 굉장히 큰 영역을 커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큰 영역을 커버하고 있어서 경남, 부산까지 커버하고 있어요. 사실은 부산 지방교정청이 생겨야지 좀 영역이 나누어지고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 지방청이라는 게 굉장히 좀 저희한테는 중요하고 그 지방청 안에 센터가 있어요. 심리치료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5개의 심리치료 센터가 있는데 청은 4개인데 5개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부산이 생겨야 된다고 좀 얘기 드렸다시피 부산은 없지만 어쨌든 대구청에 2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남부 심리치료 센터, 그 다음에 포항 심리치료센터, 밀양, 뭐 청주, 군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 남부 심리치료센터가 제가 처음 근무했던 곳이에요. 제가 처음 여기 11년에 근무를 시작하게 돼서 여기에서 이제 일을 5년 동안 제가 그 성폭력 사범들, 그러니까 저희는 성폭력 사범이라고 하거든요. 성폭력 사범들을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직접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이제 교정본부 심리치료과라는 곳에서 성폭력 업무뿐만 아니라 뭐 아동학대 뭐 그 외에도 동기 없는 범죄 등등을 이제 기획하고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기획하고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현장 업무보다는 정책적인 걸 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그 센터에 있는 직원들 혹은 여기 팀에 있는 직원들과 많이 교류를 하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과가 생겼어요. 이렇게 5개의 과가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과가 좀 더 많이 생겨야지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지금은 좀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팀이라는 곳에서 또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여기 46개의 이제 기관 안에 팀이 있는데 여기는 보안과 안에 있는 팀, 작은 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저희가. 근데 과로 좀 많이 전환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 좀 안타깝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국민 참여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과의 필요성을 한번 이제 재작년에 한번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가 좀 생기는데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어요, 국민들께서. 필요하구나. 교정시설에서 이들이 범죄자들이 뭔가 건강해져야지 사회로 나왔을 때 그들은 어쨌든 형기가 끝나면 종료하면 사회로 돌아가야 돼요. 영원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교도소에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좀 강하게 하세요.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세금이 아깝습니다. 왜 이런 시설에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고 당연합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면은 지금 당장 이 드는 돈, 비용이라는 게 사실은 큰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가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제 국가에서 사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교도소는 국가의 이제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요. 교정시설이라는 곳이 먹여 살려야 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은 나가서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일을 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정시설에 있으면서는 그들은 건강하게 일할 수 없고요. 세금을 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도 또한 마이너스잖아요. 들어가는 비용과 마이너스 비용이 너무 크죠. 그게 다 합친 거. 그 외에도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생기고 그 피해자가 회복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과가 이렇게 있고요. 지방청마다 센터, 그다음 지방청마다 센터 있는데 대구청에는 센터가 2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남부 교도소 안에 이렇게 이제 심리치료 남부 심리치료 센터가 있는데 11년에 남부 교도소가 사실은 원래 남부 교도소는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이. 많이 이제 아마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영등포 교도소. 이렇게 하면 거기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건데 원래 이름은 그거였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전이라고 하는 새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거기가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리고 건물이 또 너무 낡아졌어요. 너무 오래되고 하면서 시설이 좀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서울 남부교도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남부교도소가 이제 세팅이 되면서 저희 센터가 글로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개척 멤버입니다. 그 센터를 만들 때 제가 같이 이제 뭐 정말 책상 하나 들어오는 것까지 봤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제일 먼저 생긴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연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사실 여러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요. 저희가 다양한 이제 범죄 유발 요인에 따라서 그들을 이제 건강한 사회인으로, 건강한 이웃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다는 걸 조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교도소가 가두어두는 곳, 그냥 뭐 경기 끝나면 나가는 곳. 뭘 하고 있지? 아마 이런 이제 궁금함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이 자료들은 다 저희 법무부에 다 이렇게 공지되어 있어요. 이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이게 통계연보라고 해서 교정통계연보라는 것을 찾아보시면 연도마다 저희가 교정공무원은 어떻게 몇 명이고 뭐 남녀의 구분은 몇 명이고 그다음 심리치료 몇 명 시키고 있고 교도소 안에 몇 명이 갇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잘 알지 못해서 교도소에 몇 명이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마 이런 것들이 비밀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공개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희 이제 법무부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치료과에서 뭘 하니?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심리치료과에선 2가지 큰 파트로, 이거는 수용자에 대한 거예요. 물론 저희는 3가지 파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에 대한 파트 2개, 그러니까 전문 상담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란 이거를 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는 이제 교정 공무원에 대해서도 하고 있어요, 작업을. 교정 공무원들이 사실 굉장히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1년차 교정 공무원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교정 공무원들이 참 힘든 게 뭐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교정 공무원 로서의 역할과 제 주변에 저희 동료들을 봤을 때 어떠냐 하면요. 일단은 수용자들이 범죄자들, 밖에서는 범죄자들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사회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거는 지켜야 돼요 하고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이라는 테두리, 이걸 어기면 위법이에요. 이런 식인데, 이제 그거를 지키지 않아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상담을 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하고 직업훈련 교육을 시키고 학과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규칙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교정시설은 단체 생활이에요. 나 혼자 개인 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혼자 생활하는 이제 독거라고 하는데, 독거방, 이제 방 한 개에 1인실에 나 혼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다양한 이유로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수용자들은, 같이 생활해요. 같은 방에. 뭐 8인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는데,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면 어때요? 불편하죠. 우리는 지금 당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집에 살고 있는데 가족하고 같이 살아요. 가족하고 같이 사는데 대부분 방이 한 개 이상 있어요. 거실이 있고 방이 한 개 이상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방이 있고 거실은 이제 공간이란 말이에요. 가족들하고. 근데도 불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실에 있다가 좀 불편하면 내 방에 쏙 들어가서 나만의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러 명이 생활하는 그들에게는 내 방이라는 건 없어요. 나의 공간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하게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는 코를 골고 자더라. 누구는 잠꼬대를 하더라. 누구는 몸부림을 치더라. 누구는 TV 채널을 이걸 보고 싶더라. 누구는 큰 소리로 책을 읽더라. 누구는 밥을 먹을 때 쩝쩝거리면서 먹더라. 뭐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거는 그들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도 그 같은 공간 안에 그렇게 뭐 방 한 칸 안에 여러 명, 10명씩 생활하거나 이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싫어지고 누군가는 미워지고 누군가는 불편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도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나 쟤 싫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쟤 싫어 하다가 결국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싸움이 붙기도 하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기도 하고 결국은 그게 신체적인 폭력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규칙을 지키게 하고 교정시설에서 안전하게 이 사람들이 수용생활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도록 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교정 질서를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먼저 때렸어? 어떻게 사고가 생긴 거야?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처럼 혹은 조사자처럼 혹은 이 사람들한테 똑바로 생활하세요? 하면 지적해주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역할, 되게 이중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잘해야지, 수용생활 잘해서 혹은 직업훈련 잘 받아서 밖에 나가서 새 사람이 됩시다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규칙 잘 지키세요. 왜 이렇게 합니까? 방 정리하세요. 뭐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우리는 굉장히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정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담당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말을 잘 들어야 되겠네? 혹은 그래, 내가 얘랑 생활을 잘해야 되니까 좀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많아요. 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네가 뭔데?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들한테 많은 이유로 힘들게 하는 민원을 넣거나 뭐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그거는 좀 더 그래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거 말고 당장 나오는 대로 욕하고 협박하고, 내가 나가면 너 가만둘 것 같아? 뭐 이런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로 좀 심각한 경우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 동료들, 저희 교정 공무원들 중에서 다수는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저도 잠깐 이제 여자 수용동에 이제 팀장을 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직원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상처를 입고, 근데 그 직원들은 그거를 힘들지만 또 자기 역할이기 때문에 묵묵하게 해가요.
근데 또 사회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막 인정받는 직업이냐? 또 거기에는 조금 제가 또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게, 저희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타깝긴 한데, 제가 매번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정말 나오는데 보면은 저희를 너무 부정적으로 뭔가 불법을 같이 행사하는 사람? 혹은 범죄자와 뭔가 결탁해갖고 뭔가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많이 보여져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은 정말 일부 개인의 비위예요. 그거는. 근데 더 많은 우리 교정 공무원들, 우리 동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들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 요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전문 상담은 뭐고 또 심리치료 프로그램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단순히 이제 저희가 요거 듣게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상담 전공이시니까 제가 상담적인 말로 좀 드리면 전문 상담은 개인 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집단 상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 상담을 조금 영역별로 나눠드릴게요. 되게 복잡한 그래프가 하나 나왔죠. 뭐 화살표가 뭔가 되게 복잡한 듯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수용자가 들어와요. 뭔가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이 경찰 단계에서 뭔가 조사가 되었고 검찰에서 이제 이 사람을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겠다. 그 대신 구속 수사를 하겠다. 수사를 하는데 너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그거를 교정시설에다 넣어두고 입소시켜 놓고 내가 정말 너를 조사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겠다 하면 어쨌든 저희 교정시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결 수용자죠. 미결이에요. 그리고 뭐 확정돼가지고 형이 확정됐어요. 너는 징역 5년이다. 그러면 이제 확정된 그 사람들은 이제 수형자가 돼서 들어와요. 형이 확정됐다.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어쨌든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초기 상담을 해요. 신입자라고 해가지고. 그럼 처음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뭐 교도소 여러 번 들어와 본 사람들조차도 부담스러운 곳인데 처음 교도소에 들어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낯선 공간에 가면 여기가 어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데 여기는 또 자유가 박탈돼 있어요. 내가 뭔가 죄를 졌고 이 죄를 어쨌든 뭔가 검사님이 조사를 통해서 판사님 판단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낯선 공간에 낯선 사람들하고 생활해야 되지. 거기다가 내가 지금 몇 년형을 받을지도 모르겠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제 그런 상태로 들어와서 그래서 처음 들어온 신입 수용자 특히 1범인 경우는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게 이제 공황장애를 많이 경험해요. 없던 사람들도 되게 많이 생겨요. 원래 뭐 밖에서 공황장애가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들어왔는데 갑자기 정말 조그만 방에 여러 명이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게 문이 탁 닫혀요. 그 공간에 있어야 돼요. 옷도 내 옷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속옷부터 다 갈아입혀가지고 뭔가 신체 검사까지 다 해가지고 그 방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발도 내 신발이 아니고 내 옷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로 딱 입소하게 되면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렇죠. 그럴 때 저희가 초기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초기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의 불안 상태 그리고 초기 상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희는 사실은 교정시설에서 물론 사회도 그렇죠. 자살하는 거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래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렇지 않고 잘 견뎌야 된다는 걸 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초기 상담에서 파악하는 건 그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개인 정보에 대한 개인사에 대한 것도 좀 파악하고 이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게 조금 이제 공감해 주고 뭐 그 수용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직원들이 파악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자살 가능성이 있냐 없냐? 위험하냐?
사실은 굉장히 불안도가 높아서 오늘 당장 정말 뭐 자살을 시도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사실 초기 상담이 진행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저희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상담을 했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다. 변호사랑 통해서 얘기도 하고 혹은 형이 확정돼서 5년을 받아서 굉장히 좀 불편감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초기 상담에서 그 변화 상담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혹은 종결하기도 합니다. 변화 상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상담이 좀 뭐 급박한 상담은 아니지만 좀 필요하겠어라고, 이제 심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상담이 필요하겠어 하면 변화 상담을 하고요. 근데 봤더니 이 사람이 너무 불안해 보여요. 내일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어. 내가 좀 자주 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예방 상담으로 넘어가요. 초기 상담은 단외 상담이죠. 첫 번째. 그 약간 인테이크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 상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사람이 하루에 40명도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5명도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담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인원은 그보다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우리 인테이크 밖에 상담실에서 인테이크 할 때는 거의 1시간 넘게 이제 인테이크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할 정도의 여유는 사실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이제 스크리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방 상담으로 넘길지 변화 상담으로 넘길지 이렇게 보죠.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예방 상담은 어떤 거냐면 조금 자살 시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는 여기서 상담을 좀 지속해요. 좀 더 짧게. 자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예방 상담 대상자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이런 사람들도 예방 상담 대상자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교정시설 안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징벌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벌을 받은 거죠. 여기 안에서도 규칙을 어겨가지고. 그러면 징벌자들 중에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억울하진 않지만 우리는 일단 징벌자들은 이제 독거실 1인실에 생활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좀 혼자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또 우울하고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예방 상담을 진행하기도 해요. 그 자살 위험성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좀 이제 안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종결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잘 지내는지 후속 상담을 이제 우리 팔로우업이라고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초기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미결인데 초기 상담을 했고, 근데 이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형이 확정된 거예요.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장기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자기는 한 5년 받을 줄 알았는데 10년 받았다. 그러면 정말 죽고 싶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은 나는 내가 그냥 나갈 줄 알았는데 벌금 정도 내고 나갈 줄 알았는데, 혹은 그래도 내가 집행유예 받지 않을까? 막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진짜 확정받아가지고 내가 교도소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좀 멘붕이 온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탐색 상담, 이런 큰 이슈가 생겼을 때 탐색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정시설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혼 소장이 들어와요. 네. 가족의 변화가 생기죠. 혹은 그 중에 또 여기 있는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요. 생로병사의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상태를 만나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나봐야 돼요. 만나봤더니 되게 위험해. 그러면 예방 상담.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몇 번 더 봐야 되겠네 하면 변화 상담.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이 진행되죠. 저희가 이렇게 상담 시스템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저희가 그냥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이 하고요. 또 저희가 또 관리해야 되는 사람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하는데 교정 공무원이 다 하기에는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례는 외부의 전문가를 좀 불러서 좀 더 깊이 있게 이 사람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은 저희가 외부 전문가 상담도 부릅니다. 이제 예방 상담이나 변화 상담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외부 전문가를 이제 저희가 불러서
의뢰를 해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생명의 전화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생명의 전화 들어보셨을 텐데 저기 한강 다리에도 생명의 전화 많이 있죠. 다리에 그 전화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뭐 예방 상담에서 저희 교정 공무원하고 상담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밖에 있는 상담사랑 상담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얼굴 보이기는 싫다. 이런 저희 이제 대상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미리 예약하고 이제 전화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상담할 수 있게끔 해줘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것도 지속적으로 상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용자에 대한 이제 관리, 이제 상담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하는데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니네가 밖에 안에서 얼마나 하니? 이렇게 저희가 심리치료과가 16년에 생겼거든요. 16년 저희 하반기에 생겼는데 그러면 그때는 좀 짧으니까 통계를 좀 내기가 그랬고 17년부터 저희가 이제 심리치료과 이제 교정본부에 있는 심리치료과가 일선에 있는 모든 교정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을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토탈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수 상담이란 개념이 저희가 19년에 생기면서 이제 이때부터 통계가 잡히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상담이 많아요. 외부 전문가 상담도 꽤 많이 있죠. 근데 이때는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나는 약간 교정시설에서의 상담, 범죄자에 대한 상담을 좀 하고 싶다. 난 좀 관심이 있어. 내가 뭐 직접 교정 공무원이 되는 것도 물론 이제 되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나는 좀 그 외부 전문가로 좀 개입을 하시고 싶다. 이러신 분이 있으면 하시면 돼요. 저희가 다양하게 학회를 통해서도 하고요. 저희가 기관에서 모집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외부 전문가를 의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좀 이렇게 저희 많이 와주시면 저희는 좋죠.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협업하고 작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좀 보시면 뭐 이때는 초기, 위기, 심층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저희가 초기, 위기, 심층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좀 전에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요거는 올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개편이 됐어요.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세분화시킨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요 통계가 조금 바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시스템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을 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심리치료 프로그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사실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더 많이 담당했었고 볼 텐데 그러면 지금 요거는 저희 이제 통계 연보에 나와 있는 건데 2021년 이제 통계 연보는 작년 거를 다 해서 올해 이제 5월에 이제 발간을 하는데 그러면 언제 기점으로 이 인원이냐? 12월 31일 기준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범죄자가 이제 그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전체 몇 명이냐? 이렇게. 요거는 수형자 확정된 사람이에요. 확정 안 된 사람 여기 들어있지 않아요? 형 확정받은 사람. 그럼 무슨 제명으로 확정받았는데 그리고 형 확정받은 사람 몇 명인데 이렇게 했을 때 2021년 12월 31일에는 요 인원이에요. 총 인원이.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카테고리로 크게 나누면 사실은 뭐 사기, 횡령 뭐 이런 게 제일 많다고 되어 있긴 해요.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거 보이시죠? 제 전공 분야. 제가 처음에 입사하게 된 이유. 사실 지금 이거보다 좀 더 많아요. 지금 이거보다 좀 더 많아요. 앞자리가 좀 바뀌었어요. 네, 좀 많죠. 그 성폭력 사범이 성폭력 범죄가 제가 입사했던 11년에는 사실은 앞자리가 이렇게까지 아니었어요. 2, 3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5예요. 5. 지금 또 6이에요. 올해 그걸로 보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 뭐 이유라는 게 뭐 성폭력에 대해서 이전에는 이게 성폭력인지 몰랐어요. 뭐 이렇게 해서 신고가 안 됐다던가 아니면 예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직접 신고해야 돼서 피해자가. 근데 지금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신고가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어떤 범죄랑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되게 많이 생각해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제가 원래 사회에서는요, 제가 이제 밖에서 그러니까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했었어요. 피해자 상담을 처음에 몇 년 동안. 그래서 사건들을 보면은 가해자들이 다 나쁜 놈이야. 다 진짜 이게 이럴 수가 있어? 맨날 광분하고 흥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근데 많은 경우는 또 무고죄가 되거나 가끔은 이제 이 사람들이 재판 과정이 너무 힘들고 혹은 또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잘 안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확정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가해자를 치료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이제 가해자를 이제 보기 시작했잖아요. 11년부터 봤는데, 처음에는 제가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재범위험성 평가를 이제 배우면서, 처음에 이제 재범위험성 평가를 배우면서 판결문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치료자 입장에서 이들을 만나보니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 행위를 잘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나쁘다, 여전히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제 대상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당신이 한 행동은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들을 인간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은 진짜 그냥 나쁜 대상으로, 그냥 글에 나와 있는 글로 배웠어요. 정말 판결문을 볼 때는 글로 사람을 봤어요. 근데 만나보니 이 사람은 사람이었고 되게 복합적인 존재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분명한 어떤 부분은 이유도 있었고, 이유라고 하긴 좀 못한데 어쨌든 이렇게밖에 이 사람이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했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이 부분은 조금 건강해지면 이 사람이 참 잘 살 텐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 본인이 피해 경험이 좀 되게 많은 경우도 있었어요.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도 많았고, 혹은 본인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근데 그게 내가 피해자였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성폭력은 사실은 99%가 남자예요, 가해자가.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외국도 그래요.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 성폭력 사범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놀라세요. 있습니다. 네.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뭔가 양상이 다르긴 해요. 여자랑 남자랑은. 조금 양상이 달라요. 이제 그거는 제가 성폭력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잠깐 다시 얘기 드릴 텐데, 어쨌든 다른 범죄는 사실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확연히 늘어나고 있는 거는 성폭력,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범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통계 연보를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통계 연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 통계 연보가 굉장히 좀 두꺼워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치료 프로그램. 일단은 성폭력은 굉장히 오래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에요. 성폭력이.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저는 매뉴얼 만드는 것부터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교정시설에서 쓸 수 있는 매뉴얼이 없었어요. 처음에 제가 들어오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외국에 있는 것과 우리나라 밖에서 사회에 쓰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우리 교정시설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정에 맞지가 않아요. 그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교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뉴얼 만드는 거, 매뉴얼 개발부터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심화, 고위험군 성폭력 사범을 저희가 했었죠. 근데 뭐 고중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눕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제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충분히 아실 수도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성폭력 사범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캐나다에서 만든 스태틱 99R이라고 이제 그걸 써요. 그거는 정적인 걸 평가해요. 정적인 거. 정적인 게 뭡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첫 범죄 연령이 몇 살입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뭐 나이가 70이 됐다고 내가 처음 범죄했던 시기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99년에 범죄했으면 99년이에요. 맞죠? 그때 그 사람 나이는 30이었다. 그럼 30인 거예요. 그런 식이죠. 그리고 피해자가 몇 살이냐? 피해자 연령이 몇 살이었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 갑자기 뭐 그 당시 시점이거든요. 그 아이가 피해자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나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피해 시점에 그 사건이 생겼을 때 시점에 몇 살이었냐거든요. 그러면 그거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징역 5년을 받았어요. 혹은 징역 10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2025년 12월 20일 날 나갑니다. 이게 변하나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약에 내가 40에 돌아서 10년을 살고 50에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출소 예정 나이는 50입니다. 이런 거는 정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역동적인 걸 해요. 저희가 그 정적인 것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역동평가를 하는데 그거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걸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그 학소라고 해가지고 학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정적인 평가와 역동평가가 있는데 그 역동평가 안에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범죄적인 성격에 대한 거라든가 내가 얼마나 범죄에 대해서 내가 옹호하는 성격을 가졌는지 아니면 내가 성생활이 얼마나 뭐 유하게 뭐 문란한지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고요.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어떤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그냥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뭐 내가 딱 보니까 너는 그러네? 이렇게 아니고요. 저희가 심층 면담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대상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걸 이끌어내요. 그래서 이제 고중저를 나누죠. 점수를 매기고. 그러니까 평가자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중저를 나누는데 그래서 그 성폭력 과정은 사실은 기본, 집중, 심화 요렇게가 저희 심리치료 프로그램 정규 과정입니다. 여기 집중이 있고 이제 기본이 빠져 있네요. 어쨌든 기본, 집중, 심화 이렇게 돼 있고 심화가 이제 6개월 운영해요. 6개월. 굉장히 길죠. 300시간 프로그램 합니다. 사실은 300시간 그러면 감이 안 잡히시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그래요. 제가 대학 상담실에서 처음 이제 상담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자기 성장 프로그램을 처음에 운영했었어요. 근데 그게 학기가 16주예요. 16주, 15주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주 한 번씩 2시간 혹은 2시간 반씩 하는데 그럼 몇 시간이에요? 그럼 한 30 몇 시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300시간 해보셨어요? 아마 안 해보셨을걸요. 해보신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 하면서 해봤죠. 5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애사를 제가 다 알게 돼요. 거의. 이 사람이 태어나는 시점부터 부모랑 어떤 관계였고 친구랑 어땠고 특히 성에 대해서만큼은 이 사람이 처음 어떻게 성관계를 했고 뭐 그게 그 경험이 어떻게 자기한테 이해가 됐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성생활을 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하고 이 사람 대인관계 패턴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모조리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단원에 대해서는. 집단원이 10명 정도 하거든요. 10명에서 12명 정도 하는데 정말 한 6개월 동안 이 사람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대상자들이랑 특히 심화 대상자들이랑 한 6개월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첫 달 1개월 동안은 뭘 하냐 하면요. 내내 싸워요. 제가 처음에 이제 했을 때는 대부분은 저희 대상자들은 밖에 있는 대상자랑 좀 틀려요. 밖에 있는 대상자는 어때요? 제가 이제 유료 상담도 해보고 그랬는데 유료 상담하면 뭐예요? 내가 신청서 내가지고 내가 돈 내고 상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생님한테 되게 약간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뭐 마음이 생기잖아요. 뭐 전이가 생기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기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반항한다고 지각하기도 하고 뭐 감추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들은 일단 뭐냐 하면은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은 없어요. 나 심리치료 필요합니다. 선생님 시켜주세요. 절대 없어요. 일단은 너 가. 왜냐하면 판결문 안에 이수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판사님이 징역 5년에 이수명령 병과 120시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무조건 120시간 무조건 심리치료를 받아야 돼. 이거예요. 판결문 안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수명령이면 교정시설 안에서 너가 수용돼 있는 동안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받기 싫어도 가야 돼. 판사님이 시켰거든요. 판결문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럼 해야 되거든요. 그 안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처벌이 주어지는데 어쨌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기 싫죠. 하기 싫죠. 그러니까 저랑 뭐 얘기하는데 제가 질문하면 뭐 혹은 뭐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하고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되고요. 뭐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뭐 이랬는데 당연히 자기 얘기 편하게 하겠어요? 안 하고 싶지. 그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입을 닫는 유형과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내내는 이 사람하고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응집력. 그게 제일 힘들고요. 그 다음에 한 두세 달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들이 뭐 물론 이제 굉장히 성폭력 사범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성폭력 사범이 저는 이제 성폭력을 굉장히 제가 프로그램을 오래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들을 어떻게 규정짓기가 힘든 게 그들은 너무나 다양한 직업군에서 나와요.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도 어머 이 사람이 어머 연예인이 의사가 판사님이 어머 앵커가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혹은 이렇게 어린애가 이런 것도 보죠. 사실은 뭐 보면은 고등학생, 뭐 중학생 이런 애들도 집단 성폭력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을 뉴스에서 보면은 경악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성폭력 범죄자들은 규정 짓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 치료 경험이 물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밖에서 프로그램 받아보거나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다수는 집단 상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집단 상담 자체를 이제 세팅 자체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구조화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구조화하고 나서는 이제 자기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밖에 있는 집단 상담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 하면은 저희는 사실은 제 1차 목적이 그거거든요. 밖에 있는 뭐 자기 성장 프로그램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성장 프로그램 목표는 3개예요.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타인에게 개방하고 그다음 자기를 수용해서 내가 이제 좀 나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되게끔 하고 내가 좀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물론 여기 안에 내용 중에 자기 이해 파트도 있어요. 대인관계에 대한 것도 있고요. 다 해요 저희가. 근데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재범 방지를 위해서 범죄 유발 요인을 아는 거예요. 사건 분석이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은 내 사건이 어떻게 생겼고 내가 어떤 요인이 되게 위험한 요인이고 나한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제 이제 대상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술만 먹으면 이 사람이 2차를 갔었어요. 근데 술 먹을 때 이 사람이 습관이야, 패턴. 그게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술을 먹을 때부터 그런 패턴을 가졌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회식을 하니까 남자 동료들이 되게 많으니까 뭐 술을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노래방 가고 그 다음 또 맞는 사람들끼리 맥주를 한 잔 하고 그 다음 또 마음이 맞으면 2차를 이제 이렇게 성매매를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사람 패턴이었어요. 이렇게 술만 마시면 당연히 끝은 성매매로 끝나는 그런 패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술, 성 이렇게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그런 뭐 직업 활동을 했으면 좋겠지만 뭐 그 사이에 직업을 잃었어요. 근데 직업을 잃으면 우리가 많은 시간들이 남잖아요. 그럼 술을 더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술 먹으면 뭐예요? 성 따라와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겠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위험한 요인은 뭐예요? 술 마시는 거죠. 이 사람한테 술 마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당신의 굉장히 위험한 요인은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 그래요. 혹은 이런 거요.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엄청 학대를 당한 사람이에요. 애착에 문제가 있어. 근데 그래서 그게 이제 커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건강하게 회복이 됐냐? 뭐 상담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사람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상담하시는 분들이니까 보실 텐데 근데 그게 잘못 발전했어. 이 사람은. 다수의 여성들에게 특히 엄마처럼 나한테 뭔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강한 여성에게 맨날 화가 나면 약한 여성을 내가 괴롭히는 걸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분노 감정으로 성폭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성에 대한 분노.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특히 여성 상사에게 뭔가 화가 났어. 그러면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 여성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차다 나서요. 이 사람하고 같이. 저 혼자 차다 나서는 게 아니라 같이.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싶죠. 근데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굉장히 또 잘 찾아가요. 그러면 알게 된다고 우리가 안 하나요? 알게 된다고 안 하나요? 저도 모르게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막 애한테 제가 이제 저희 아이한테 막 화를 이제 막 그런 이제 어떤 부분은 좀 꼭 참고 얘한테 이제 뭐 약간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는 나도 모르게 막 소리부터 야! 막 이렇게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알아요,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다고 다음에 안 하나요?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거를 많이 해요. 일단은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뭔가요? 보호 요인이라고 하죠. 그걸 찾아 나서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성폭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너무 신나서 많이 떠들었는데 이제 어쨌든 정규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출소하기 전에 다시 복습을 해요. 복습을 합니다. 이거 특별과정, 뭐 유지과정, 뭐 이제 특별과정은 아마 그 2020년에 출소한 그 사람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사건에 나왔던 사람들이 해요. 그 형기가 사실은 아동 성폭력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뭐 형기 뭐 한 3년에 했어요. 그럼 출소할 때까지 7년 동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두나요? 아니죠. 출소할 때 다시 복습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다루는 프로그램이 11개 과정인데 뭐 정신질환, 우울특화 뭐 이렇게 동경면 쭉 있고 이제 아동학대라든가 마약류라든가 가폭, 스토킹. 이제 스토킹은 올해 들어왔어요. 이제 작년에 들어왔어요. 작년부터 이수명령이 병과되긴 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수명령이 병과된 과정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수명령은 없지만 저희가 필요로 해서 이제 시키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이수명령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시켜야 되는 대상자입니다. 당연한 대상자. 그래서 반드시 시킵니다. 그 다음에 뭐 알코올 관련 사범이라든가 뭐 동기 없는 범죄자라든가 이런 정신질환이라든가 사실 이것도 되게 저희가 문제예요. 교정시설이 요즘에는 정신병원 종합정신병원 같아요. 그 정도로 많아요.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용자들 중에서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납병동에서 제가 한 10개월 근무했었거든요. 그때 봤던 사람보다 지금 제가 교도소에서 보는 사람이 더 심각해요. 그만큼 심각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약 먹고 있고요. 조금 약 먹고 좀 심리치료 프로그램 가능해지면 저희가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우울 정동장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동기 없는 범죄, 묻지마 범죄. 이거 되게 좀 한 번씩 이제 언론에 날 때마다 참 힘들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들은 사실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들이 대인관계 경험이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프로그램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관련 사범. 사실은 술이라는 이름으로 제명은 없어요. 있긴 하죠. 음주운전. 맞죠? 음주운전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다 음주운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건 내용 안에서 이 사람이 술이라는 이제 술과 음주 상태에서의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사건 제명이 그렇지는 않아도 만약에 그냥 폭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알코올 관련해서 너무나 의존이 높다. 혹은 이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 사람들에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시키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적들을 조금 보면 설명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심화, 기본, 집중, 심화 이렇게 인원들이 많죠. 근데 심화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심화 대상자는 저희가 이제 재범용 평가를 통해서 고위험군을 하고 6개월을 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에 센터 5개에서 합니다. 그러면 한 반이 10명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많지 않죠. 그 만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과정은 당연히 이제 전 교도소에서 다 해요. 전 교도소에서 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고요. 여기 저희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성폭력 사범 너무 관심 있는데 나 좀 이런 쪽으로 뭔가 나도 좀 뭔가 어떻게 보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일단 기본 과정 전국에 있는 교도소는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이제 강사로 오실 수도 있고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자로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화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내부 직원들 중에서도 저희가 전문가들이 있어요. 저같이 이제 전공자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메인 프로그램 말고 뭐 특성화 프로그램이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진행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마약류도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이수 명령이 없었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수 명령이 병과되기 때문에 물론 다 병과되는 건 아니고요. 판사님 보실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병과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요거는 마태랑 마약 퇴치 운동본부랑 같이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알코올 관련 사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아동학대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그때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일단은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물론 교정시설은 모두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도소 자체가 남성이 있는 교도소와 여성이 있는 교도소 다르고요. 혹은 교도소 안에서 여사라는 곳이 따로 있어요. 여성사동이라고 여성수용자 사동이라고 해서 거기를 분리시켜서 생활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도 당연히 분리해서 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저희는 이제 따로 여성은 따로 이렇게 하는데 여성 중에서는 사실은 남성은 대부분 뭐냐 하면은 아동학대가 뭐 계부, 친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물론 친모, 계모 사건들이 이슈화 되는 거는 계모죠 당연히. 그리고 뭐 친모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은데 여기 안에는 특별한 대상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집 교사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특징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는 청주 여자에서 요거는 청주 심리치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심리치료 프로그램 얘기를 쭉 했는데 교정시설에서 상담자가 직면하는 어려움 뭔가?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중에 좀 추려보자면 이거예요. 일단은 이제 저같이 북박이 교정 상담사, 교정 공무원이면서 상담 전공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교정 상담을 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 선생님들이 직면하는 거는 일단 요거는 같을 것 같아요. 비자발적이고 저항적인 내담자를 다루어야 됩니다. 어렵죠. 자기가 자기 얘기 꺼내고 솔직하게 변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해도 변하기 힘든 사람들인데 나 하기 싫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같이 북박이인 교정공무원이면 상담자는 이 이중적인 역할이 굉장히 힘들어요. 치료자의 역할과 좀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수정하고 이 사람들이 수용생활 잘하게끔 규칙을 잘 지키게끔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같은 역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의 갈등이 좀 있어요. 그리고 교정 상담이다 보니까 사실은 밖에서보다 좀 더 많이 저희 그 보고 체계가 있다 보니까 비밀 보장의 한계가 있어요. 수용자들에게. 어떤 부분은 왜냐하면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죽고 싶어요에 대한 거는 밖에서 상담에서도 비밀 보장 안 해주지만 근데 어떤 부분에서 뭐 제가 뭐 이 직원이 너무 미워가지고요. 이 직원을 좀 괴롭히려고 제가 일부러 뭐 이런 일을 해요. 혹은 제가 뭐 이런 우리 방에 있는 애가 너무너무 미워가지고요.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방에 갈등 상황을 만들거나 아마 뭔가 큰 사건이 생길 것 같다라고 제가 예상이 돼요. 상담하면서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걸 나만 비밀 보장이니까 내가 얘 상담자로서 비밀 지켜줘야지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방에서 난리가 나면 큰일 나요. 뭐 누가 다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잖아요. 그 안전한 교정 수용 생활. 그래서 그거는 어떤 부분에선 담당에게도 뭔가 조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방에서 이런 갈등 상황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좀 잘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근데 그 얘기는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아니고 상담하기 전에 교정시설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 안전에 대한 거, 질서 유지에 대한 것 때문에 해야 되면 어느 부분은 내가 그걸 보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밖에 상담할 때와 다른 그런 부분이죠. 또 하나는 저희가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보셨죠, 사례. 수용자 보셨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좀 사실 과부하가 걸릴 때가 많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 제가 오타를 잘 내는 걸 아마 저희 제 강의 들으시는 분은 알 텐데 여기 오타가 있죠. 안 보이나? 두 번째 제가 오타를 냈네요. 여기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이제 소진을 이제 상담자들이 굉장히 많이 소진돼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밖에 있을 때는 사실은 집단 상담 하나 하고요. 뭐 그 외에도 개인 상담도 뭐 한 5-6개씩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학 상담할 때.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오전에 집단 상담 한번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진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너무 부정적이고 거부적이고 비자발적이고 얘들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나의 가치관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사실은 상담자로서 이 사람을 공감해 줘야 되잖아요. 공감. 근데 공감이 잘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돼, 공감을 하려니까. 그런 게 에너지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나 갑자기 착한 사람 만들겠습니다. 재범률 0%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난 너무나 힘든 사람이에요. 재범할 때마다 내가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했던 대상자들 들어와 있는 사람 다시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제가 내가 상담자로서 내가 어찌 그랬을꼬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막 계속 곱씹는다면 그거는 저의 발전과 그들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의 현실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물론 생각이 바뀌어서 건강하고 잘 살고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갑자기 여성을 뭐 존중해주고 사람을 뭐 존중해주고 이런 사람이 안 될지라도 그냥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구나. 내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고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빨간불 파란불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호등에서 우리가 왜 빨간불에 서잖아요. 파란불에 우리가 초록불이죠. 초록불에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아동과 성관계는 안 돼. 빨간불. 이걸 섰으면 좋겠어요. 가지 않고. 그거를 제가 바라는 현실적인 목표예요. 그들이 재범하지 않는 거. 그게 현실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만약에 재범을 하더라도 좀 더 길게 사회에 살아남는 거. 좀 더 오랫동안 사회에 살아남는 거.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좀 약간 확실하고 이제 좀 일관된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명확한 한계를 이건 이렇게밖에 안 돼. 혹은 만약에 제가 그랬잖아요. 정신질환을 가진 그런 사람들한테 갑자기 이 사람이 조현병이 다 나와가지고 뭐 좋아지고 이거는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약 먹고 조절하면서 생활합시다가 현실적인 거예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건강한 경계를 가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랑도 그렇고 수용자랑도 그래요. 어떤 경우는 가끔은 이제 저희 직원들 중에서 너무 그 사람한테 공감을 많이 해가지고 본인이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경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거 하고요. 또 하나는 업무는 여기서만 하자. 제발 여기서만 하자.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마 이 교정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상담원에서 처음 일을 했었는데 처음 제가 초보 상담자였을 때 어땠냐면 상담 한 건 하고 가잖아요. 그럼 머리에 그 내담자를 이고 다녔어요. 생각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살까? 얘가 어제 막 칼로 그었는데 어떡하지? 얘가 죽으면 어떡하나 막 계속 고민하고 머리 이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이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좀 상담을 한 20년 넘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 최선을 다하자, 그 현장에서. 그리고는 그 사람이 잘 살 거라고 믿자. 그리고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자. 그리고는 나갈 때 잊자. 나도 내 생활이 있으니까. 저도 제 아이가 있고 제 남편이 있고 제 가족이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는 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진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궁금하신 것들이 또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현장이 아니라 이제 바로 질문하실 수는 없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필요한 부분들 대답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